보통 역사책을 보면 동학 농민혁명은 실패한 반란이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그 물리적인 패배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동학혁명을 단순히 군사적인 승패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혁명이 남긴 어마어마한 사상적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거죠. 어떻게 패배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정신이 태어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이 혁명의 씨앗이 어떤 땅에 뿌려졌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19세기 말 조선은요, 정말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썩을 대로 썩었고 밖에서는 거대한 외세의 파도가 사정없이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뭐 하나 좋은 게 없는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관리들은 썩을 대로 썩었고 그 부담은 누가 다 졌을까요? 당연히 힘없는 농민들이었죠. 서양과 일본 같은 제국주의 세력들은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면서 나라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었고요.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역설적이게도 완전히 새로운 사상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런 정말 암흑 같던 시대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뿌립니다. 바로 동학의 창시자, 수훈 최재우입니다. 동학 사상의 핵심,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 인내천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와, 지금 들어도 정말 파격적인데 당시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 양반, 상놈, 노비 이렇게 계급이 쫙 나뉘어 있던 그런 봉건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하늘처럼 존귀하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뭐 세상을 그냥 뒤엎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였죠.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일화가 진짜 대단한데요. 최재우는 깨달음을 얻자마자 이 사상을 곧바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자기가 부리던 여종들을 해방시켜서 한 명은 며느리로, 다른 한 명은 양딸로, 그러니까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인내천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구체적인 실천이었다는 걸 보여준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리고 동학은 그냥 새로운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 자체에 그 뜻이 담겨 있잖아요.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 서학에 맞서서 우리만의 길을 찾자는 동학. 이건 말 그대로 외세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되찾자는 일종의 정신적 독립선언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사상이 어떻게 거대한 행동의 불꽃으로 타올랐는지 운명의 해 1894년으로 한번 가보시죠. 모던 폭발에는 불씨가 필요하잖아요. 동학혁명의 불씨는 진짜 악랄하기로 유명했던 탐관오리 고부군수 조병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백성들 피를 얼마나 빨아먹었던지 원성이 자자했는데 다른 곳으로 갔다가 글쎄 온갖 로비를 다해서 다시 고부군수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건 뭐 참고 참았던 사람들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분노한 농민들이 밤에 몰래 모여서 계획을 짜는데 이게 바로 사발통문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깜짝 놀라게 돼요. 단순히 조병과 폰내주고 끝내자는 게 아니에요. 무기고 점령하고 협력자들 벌고 최종 목표는 수도 서울로 쳐들어간다. 이건 그냥 성남 민심의 폭발이 아니라 나라의 판을 바꾸려 했던 아주 조직적인 혁명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전봉준 장군의 지휘 아래 농민군이 백산에 모입니다. 이 장면을 묘사한 기록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는데요. 수만 명의 농민들이 전부 흰옷을 입고 있으니까 온 산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것 같았고 그들이 앉았다 일어서면 손에 든 죽창이 마치 거대한 대나무 숲처럼 보였다고 해요. 드디어 민중의 군대가 일어선 순간입니다.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진격하던 농민군 앞에 이 혁명의 가장 결정적이면서도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상대가 되지 않는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외국의 군대와 맞붙게 된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한쪽은 낡은 화승총에 대나무창,
다른 한쪽은요. 최신식 대포에다가 드르륵 쏘면 수십 발이 나가는 게틀링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 정규군이었어요. 이건 정말 싸움이라고 하기도 힘든 수준이었죠. 그런데도 농민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용기가 정말 믿기지가 않죠. 경관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우금치 고개, 그 하나의 고개를 넘으려고 수십 번을 돌격했지만 돌아온 건 전멸에 가까운 패배였어요. 전봉준 장군이 이끌던 정예부대 만여 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고작 500명. 이 숫자 하나가 그날의 비극을 전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혁명을 무너뜨린 게 부패한 조선 정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일본의 군대였습니다. 일본은 이 봉기를 핑계 삼아서 군대를 보냈고 조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면서 우리 민중 스스로 나라를 바꾸려던 그 의지를 총칼로 짓밟아버린 겁니다. 전투에서는 졌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분명 실패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육체는 쓰러졌어도 그들이 가슴에 품었던 그 정신만큼은 결코 꺾이지 않고 살아남아서 훗날 더 거대한 나무의 뿌리가 됩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1894년 동학의 외침,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그 정신, 외세에 맞서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그 저항 정신이 1919년 3.1운동의 만세소리로 이어지고요. 마침내 독립을 향한 투쟁의 불꽃이 되고 더 나아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희생으로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동학혁명은 실패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 근대 한국 정신의 새벽을 연 사건이었죠. 총칼 앞에서는 무너졌지만 그 위대한 사상만큼은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우리 역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장 강력한 정신적 무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는 역사를 너무 쉽게 승리 아니면 패배, 성공 아니면 실패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닐까요? 동학의 이야기처럼 어쩌면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은 종종 실패라는 이름표가 붙은 사건들 속에 숨어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